자녀들 키우면서 같이 함께 그 교과서를 좀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그 역사 교과서 중에 그 미래 N 교과서를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제가 역사 학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본 거니까 어찌 보면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그 교과서에서 어떤 한 챕터를 시작하면서 항일운동, 이게 지금 3.1운동 그림이에요. 그 챕터를 소개하는 그런 첫 장인데, 여러분 그 3.1운동을 소개하는 그 사진이, 그림이 굉장히 어떻게 보이세요? 막 사람들한테 분노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3.1운동이 비폭력, 평화, 그런 독립운동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사실 죽창 하나 주면 그냥 가서 찌를 것 같은 그런 어떤 살기가 느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투쟁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인데요. 사실 대한민국 발전이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보시면 아줌마죠. 아줌마가 지금 나가서 지금 칼라로 일부러 또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많이 극대화시키려고.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직장인이죠. 저 셀러리맨 부대들도 가서 데모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교과서니까 중학생 같은 아이들도 가서 데모하고. 물론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투쟁적으로 그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 관련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그 북한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잘 빼내신 건데, 그렇게 하면서 한 5명 정도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는 자료는 역사 교수 목적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이후에 제1차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고급 중학교에서 왜 역사를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데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급 중학교 역사 교육 목적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시기적 고찰을 통해 온갖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기 위한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역사가 전진하고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미래엔 교과서가 굉장히 투쟁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실 북한의 그 역사 교육 목적과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엔 교과서를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꼽아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개혁과 보수, 이거를 이렇게 대립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떤 봉기에 대해서, 이러한 봉기는 삼족문란과 삼관 우리 횡포에 항거한 농민의 저항운동이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조선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외면하였다. 밑에 보시면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세력들은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정을 실시하려 한다고 모함하였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모함을 하고 뭔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기 어려워지면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런 세력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으로 사실 교육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총선을 했어요. 무슨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학생이 자기 부모가 보수당을 찍었어요. 새누리당을 찍었어요. 그러면 학교 가서 새누리당 찍었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친구들한테? 근데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저부터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선거하고 나서 분위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깨어있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기득권, 수구, 반개혁 이런 식으로 이미 다 매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그런 어떤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시만요. 계속해서 지금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농민 의식의 성장과 개혁. 그래서 의식이 성장을 하면 이게 개혁 세력이고, 그렇지 않고 근본적인 개혁을 피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보수인 거고, 여기 보시면 또 그 중국이잖아요. 변법 자강운동 얘기를 하면서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다. 뭔가 개혁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진보와 보수를 말하고 있는지 보시면 여기 간단하게 여기 노랗게 있는 부분을 보시면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것을, 그러니까 뭐 보수는 굉장히 나쁜 걸로 매도를 하고 있죠. 또 하나의 그 미래엔에서 제가 본 특징은 어떤 협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동하면 사실은 긍정적인 거죠. 그죠? 긍정적인 가치인데, 그렇지만 협동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인가요? 뭐 지고지순에 절대 범할 수 없는 그런 건 아니죠. 누구랑 협동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교과서에는 굉장히 협동에 집착을 하고 결국은 좌우 합작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느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어떤 무엇을 배우나 이 학습 목표에 대한 부분부터 벌써 민족 협동 전선 운동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역시 대립각을 세우죠. 그래서 보시면 일부 민족 세력은 일제와 타협하였다. 반면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과 협력을 모색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미지 부여가 되고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죠.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민족 협동 전선을 형성하였다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보수 진영을 또 공격을 하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시면 좌우 세력을 망라한 이런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되다가 우익 세력이 탈퇴해서 약화되고, 그래서 뭐 여기 여운형 얘기가 나오면서 좌우 합작 운동을 하다가 뭐 암살당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가치 부여 정도가 아니고 거의 역사 왜곡에 가까운 내용들이 제 눈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신탁 통치 문제로 통일정부 수립이 늦어지는 동안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지배권이 빠르게 커졌고, 근데 이걸 보시면 통일정부 수립이 늦어져서 김일성이 북한에서 지배권을 키웠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인과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김일성이 소련과 같이 합작해서 이게 남쪽을 공산화 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가 될 생각이 저는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산화로 하나가 되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통일 정부가 수립이 안 된 건데 거꾸로 쓰고 있죠. 그러면서 남한에서는 이승만을 비롯한 일부 우익 세력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했다 하면서 왠지 이렇게 분열 세력으로 그렇게 또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노란 부분을 보시면 여운형과 김규식은 뭐 좌우 합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한 것들의 원칙을 발표했다. 밑에 질문도 있어요. 질문 두 번째를 보시면 좌우 합작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이 뭔지 조사해 발표해보자.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에요. 굉장히 뭐 좌우 합작의 임시정부 수립, 토지개혁, 친일파 처벌, 좋은 내용들이죠. 근데 마치 우익들이 여기 물론 대부분의 좌익과 우익 세력은 이들의 노력을 거부해야 했다 하면서 좌익도 살짝 넣기는 했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우익 쪽에 좀 더 비판의 화살이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을 계속 강조하죠. 중국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 합작이 중요한 거는 힘을 합쳤다. 힘을 합쳐서 중국은 일본군과 싸웠다. 좋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 평화 공조는 공산주의 계급 투쟁의 한 형태이죠. 네, 그래서 사실 협동 자체가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결국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거죠. 속된 말로. 뭐 다 아시겠지만 김일성 같은 경우도 김일성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자기가 그 어떤 세력이 약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포섭을 하죠. 그래서 협동을 하죠. 좌우 합작을 하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뭐 조만식 선생 같은 그런 민족주의자들과 같이 진영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세력을 좀 더 만든 다음에는 이제 숙청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자기 세력을 넓히고 그런 식 방법을 사용하죠. 그렇게 해서 뭐 러시아판이 연안판이 계속 제거해 나가고 결국에는 백도 혈통만 남았죠. 세 번째로 제가 본 특징은
제국주의에 대한 시각입니다. 물론 제국주의가 좋은 건 아닙니다. 제국주의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또 집착을 해요, 이 교과서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세실 로즈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 무려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보시면 이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케이프 식민지 총독이었던 영국 사람인데 이거 보시면 그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혐오스럽게 만들어놨죠. 이런 그림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또 나오죠. 보시면 이거 어떤 그림입니까? 여기 기독교를 이렇게 또 비난하면서 사람한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금이 나오죠. 굉장히 잔인한 이런 또 나오죠. 3번째로 유언집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아프리카 지도를 영국의 색으로 칠할 것을 인정한 신이라 생각한다. 사실 이런 걸 교과서에 실을 가치가 있습니까? 뭐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몇 번이나 하면서 그리고 사실 이 신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북한은 제국주의를 어떻게 보죠? 뭐 반제라고 하죠. 굉장히 제국주의를 싫어하죠. 네, 보시면 북한에서 얘기하는 제국주의는 굉장히 그 혐오를 또 여기서는 가르치죠. 보시면 이게 지금 고1 사회주의 도덕과 법이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투철한 반제 계급 의식을 지니자 사회주의 도덕 품성을 지닌 참다운 인간 혁명가가 되려면 자기 계급을 끝없이 사랑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 보셔야 돼요.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간직해야 한다. 이런 불타는 증오심을 교과서에서 가르칩니다. 뭐 치열한 계급투쟁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국주의를 싫어하죠. 물론 제가 제국주의가 좋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교과서에서 그리고 있는지 보시면 어떤 중립적인 그런 묘사가 아니에요. 미국이 전쟁의 상처를 딛고 거인으로 성장한다. 거인. 좋습니까? 남북전쟁이 끝난 19세기 후반 미국의 공업은 더욱 무서운 기세로 발전하였다. 그냥 발전하였다 하면 되는데 꼭 무서운 기세여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건 교과서에 미국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 하는 그런 그림들이 실리고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 실린 2그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거는 미국이 카리브해와 멕시코해에서 정치와 경제적인 영향을 휘두르는 모습. 이거는 멀로 선언이라고 해서 미국이 남아메리카까지 우리 거다, 유럽 너희 터치하지 마라, 그런 그림이죠. 완전 양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또 2개나 실린 건 참 정말 황당한 일이죠. 또 계속 나와요. 서쪽으로 뻗어나가 거인이 된 미국. 그다음에 노예 해방론 이런 약간 부정적인 것들도 같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베트남전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역사 왜곡에 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2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죠.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잖아요. 독립하는 데 성공했지만 곧이어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오랜 전쟁 후에 미국이 철수하자 베트남은 통일되었습니까? 그러면 미군이 뭔가 베트남 통일을 막은 거, 그리고 베트남 통일이란 게 또 뭡니까? 공산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용어도 그렇고. 네. 이승만에 대해서도 보시면 휴전 이후 남한에선 반공체제가 굳게 형성되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를 권력 유지에 이용하였다. 그러니까 반공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지금 많이 아까 학살에서도 봤다시피 정말 악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용한 반공, 그러니까 반공 자체를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관이죠. 북한에서도 전쟁과 전후 복구 과정을 통하여 북한에서도 김일성 독재 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같은 독재 반열에 올려놓죠. 이승만과 김일성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이제 친일파로 또 그리죠. 친일 관료들을 많이 등용하고 있었던 이승만 정부의 갖가지 방해 공작으로 1년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뭐가요? 반민특위가 사실입니까? 아니죠. 이거 읽어보시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항일운동을 했습니까? 중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항일운동하려고 중국에
그 관 사이에서 죽은 자들 그 시체 사이에서 그렇게 중국에 들어가기도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기가 차죠. 사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50 그 총선거할 때 친일파는 피선거권, 선거권 모두 없었죠. 북한은 완전히 반대였죠. 북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했다는 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적정한 자료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뭐 종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뭐 이제 그리스도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교 전파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인도네시아의 전통과 이슬람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는 전통 종교입니까? 북한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봅니까? 보시면 잘 안 보일 텐데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는 있어요. 그런데 주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앙이 필요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제국주의와 함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개신교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마지막으로 어휘 선택 몇 가지 이상한 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사실 민중이란 말은 요즘에 조금 더 쓰긴 하는데 여기 이 게티스버그 전투, 링컨 추도식에서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네, 이상입니다.